어떤 집에는 기억이 벽지처럼 붙어 있답니다. 아무리 닦아내도, 아무리 덧칠해도 습기 많은 계절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다시 번져 올라오는 그런 기억 말이지요. 냄새처럼, 소리처럼 어느 날 문득 무릎까지 차올라 사람을 잠기게 만드는 것들이 있답니다. 이 집이 그랬지요. 서울 외곽 한강변에서 차로 30분쯤 떨어진 낡은 2층 주택이었습니다. 넓다고 하기엔 넓고 작다고 하기엔 쓸쓸한 그 집의 거실에는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어김없이 한 남자가 홀로 앉아 있었답니다. 52세 윤재현. 머리카락이 절반쯤 휘어진 그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어둠 속을 바라보곤 했지요. 맞은편 서랍장 위에는 영정 사진이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모습을 담은 사진 속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어떤 밤에는 따뜻하게 또 어떤 밤에는 무섭도록 선명하게 그에게 와닿았답니다. 아내 명숙이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꼭 6달이 지났지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면 슬픔이 먼저 온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에게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지요.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아직도 그가 제대로 이름 붙이지 못하는 무엇이었거든요. 가슴 안에서 납덩이처럼 자리를 잡고 밤마다 조금씩 더 무거워지는 그 무엇. 재현은 오늘도 새벽 3시에 눈을 떴답니다. 꿈속에서 명숙이가 걸어다니고 있었거든요. 7년 만에 2발로 서서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지요. 그 냄새가 어찌나 생생하던지 재현은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부엌에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차가운 냄비와 꺼진 가스레인지, 그리고 텅 빈 정막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지요. 소파에 주저앉은 그의 눈앞에 영정 사진 속 명숙이 웃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 웃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는 알고 있었지요. 아내의 숨결이 멈춘 그 밤, 그와 처제 지영 사이에 있었던 일, 그리고 49제가 지난 뒤 발견한 낡은 일기장, 그 마지막 장에 핏빛 잉크로 새겨져 있던 글자들. 어쩌면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까지의 아주 길고 아주 고통스러운 여정에 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먼저 떠난 한 여자가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고 간 마지막 선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 선물이 처음에는 저주처럼 보였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아이러니였답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명숙이 쓰러진 것은 초여름이었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4년째 되던 해, 아직 더위가 제대로 기승을 부리기 전인 6월의 어느 아침이었지요. 재현은 그날을 송금 보듯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다가 소리도 없이 쓰러졌지요. 프라이팬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잠을 깬 재현이 달려갔을 때 명숙은 냉장고 문의 등을 기댄 채 눈을 반쯤 뜨고 있었답니다. 마치 잠이 든 것처럼 평온한 얼굴로. 그런데 그 눈이 재현이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흔들어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지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받아든 진단서 위에 그 2글자가 재현의 삶 위에 쐐기처럼 박혀 들어왔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지요.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뇌사 판정을 내리기엔 애매한 상태라고 했지요. 생체 신호는 약하지만 분명히 있고 간혹 눈을 뜨기도 하고 손이 미세하게 움직일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재현은 원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손을 잡고 있으면 포기할 수가 없었지요. 따뜻했거든요.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명숙의 손은 늘 온기를 품고 있었답니다. 그 온기 하나가 재현으로 하여금 7년을 버티게 만든 셈이었지요. 병원에서 보내는 세월은 독특한 방식으로 사람을 갈아먹는답니다. 첫 번째 해는 절망이었지요. 두 번째 해에는 체념이, 세 번째 해에는 무감각이 찾아왔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에는 간혹 희망이 고개를 들기도 했지만
그 희망이 번번이 꺾일 때마다 받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희망을 품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답니다. 6번째 해쯤 되니 재현은 그저 하루하루를 소화해내는 기계처럼 움직였지요. 아침에 일어나고 병원에 가고 집에 돌아오고 다시 잠을 자는 것. 그것이 그의 전부였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재현의 곁을 지킨 사람이 하나 있었지요. 명숙의 친동생 강지영이었습니다. 언니가 쓰러지던 그해 36이던 지영은 결혼도 미루고 자신의 인생도 접어두다시피 하며 언니의 병간호를 함께 들었답니다. 홀어머니는 병원비를 보태주었지만 몸이 성치 않아 오래 곁에 머물 수 없었고 재현의 형제들은 처음 몇 달만 얼굴을 비추다 하나둘씩 일상으로 돌아갔지요. 남은 사람은 둘뿐이었습니다. 재현과 지영. 병원 복도에서 자판기 커피를 나누어 마시던 수백 건의 새벽이 있었답니다. 명숙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무언의 위로를 주고받던 수천 번의 저녁도 있었지요. 지영은 형부와 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인연이었지만 7년이라는 시간은 그 인연을 전혀 다른 무게로 만들어 놓았답니다. 재현은 그 무게에 이름을 붙이지 않으려 했지요.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씩 지영이 지친 얼굴로 웃을 때 혹은 병실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눈물을 훔칠 때 재현의 가슴 어딘가에서 낯선 감정이 출렁이곤 했습니다. 그는 그 감정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매번 깊이 눌러 담았답니다. 못 본 척, 못 느낀 척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윤리였지요. 명숙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병석에 누워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눈을 감은 채로 그날 밤은 달빛이 유난히 창백했답니다. 10월 중순의 달이 병실 바닥을 핥듯 지나가고 있었고 재현과 지영은 명숙의 침대 양쪽에 하나씩 앉아 있었지요. 그날따라 두 사람 다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이유는 없었답니다. 그냥 그날 밤은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오랜 시간 환자 곁을 지키다 보면 그런 감각이 생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먼저 아는 것들이 있답니다. 자정을 넘기고 얼마쯤 지났을까요? 규칙적으로 들리던 기계음이 갑자기 리듬을 잃었지요. 삐삐하고 고르게 이어지던 그 소리가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했고 이내 날카로운 경고음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간호사가 달려오고 의사가 뛰어들어오고 재현과 지영은 벽 쪽으로 밀려났지요.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그 얼굴에서 이미 모든 것이 읽혔답니다. 재현은 그 순간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지요.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오직 멈춰버린 기계의 침묵만이 선명하게 귓속을 파고들었답니다. 명숙이 갔습니다. 지영은 언니의 손을 잡은 채 소리도 못 내고 울고 있었지요. 어깨가 들썩이고 눈물이 이불 위로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재현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 같았지요. 명숙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의 병상이 새긴 세월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지요. 고통에서 풀려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재현의 가슴 한구석을 스친 것이 있었답니다. 가벼움이었지요. 납덩이처럼 짓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기적처럼 들어올려지는 그 감각. 그것이 찾아온 것은 단 1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1초가 그 뒤로 오랫동안 재현을 괴롭혔지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는 자리에서 자신의 가슴이 가벼워졌다는 사실. 그것이 그를 채찍처럼 후려쳤답니다. 나는 인간이 맞는 걸까? 장례 절차는 서둘러 치러졌습니다. 멀리서 조문객들이 다녀갔고 아무도 오지 않던 날들이 지났고 그렇게 사흘이 흘렀지요.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답니다. 명숙의 냄새가 아직 거실 구석구석에 남아있는데 정작 주인은 없는 집. 재현은 현관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지요. 지영이 먼저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그 불빛이 어찌나 서러운지 재현은 눈을 질끈 감았답니다. 지영이 주방에서 죽을 끓였지요. 며칠째 제대로 드시지 않았다며 그릇을 내려놓는 지영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 눈을 보다가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명숙의 장래 내내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하필 처제의 부어오른 눈앞에서 터진 것이었지요.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냐고 그는 물었답니다. 명숙이 떠났는데 마음이 가벼워진 자신이 제대로 된 인간이 맞느냐고. 지영이 그의 손을 잡았지요. 그 손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지영은 조용히 자신도 그랬다고 말했답니다. 언니가 이제 편안해진 것이 다행스러웠다고. 우리 둘 다 지쳐 있었던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 말이 재현에게는 면죄부처럼 들렸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날 밤의 시작이었지요. 죄는 단번에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랜 시간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금을 향해 발끝을 내밀다가 어느 순간 그 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재현도 지영도 그날 밤 처음부터 무언가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답니다. 그저 두 사람은 같은 무게의 피로를 짊어지고 있었고 같은 상실 앞에 서 있었으며 더 이상 각자 버텨낼 힘이 남아있지 않았지요.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재현이 죽을 한술 뜨다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자 지영이 말없이 그 곁에 앉았지요. 무릎이 닿을 만큼 가까이.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명숙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그 집에서 멈춘 시계 소리만이 틱, 틱, 틱 규칙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지요. 지영이 먼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떨며. 7년 동안 그녀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병실 복도 끝에서, 자판기 앞에서, 버스 창가에서. 하지만 그날 밤의 울음은 달랐답니다. 그것은 슬픔만이 아니었지요. 오랫동안 눌러왔던 것들이 명숙이 떠난 그 빈자리를 통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재현이 손을 뻗어 지영의 어깨를 잡았지요. 처음에는 위로였답니다. 분명히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몸이 그의 방향으로 기울고 그녀의 이마가 그의 어깨에 닿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지요. 7년 동안 억눌려 있던 결핍이 그 접촉 하나에 반응했답니다. 그것은 욕망이라기보다 우선은 생존 본능 같은 것이었지요. 온기에 대한, 순결에 대한, 살아있다는 감각에 대한. 재현은 그 순간에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손이 그의 손 위에 포개졌을 때 그 손의 온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만 그 온기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답니다. 이성이 보내는 경고가 파도 소리에 묻히듯 아득하게 멀어져 갔지요. 멀어지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더 잔인했습니다. 끝내 완전히 꺼지지 않은 그 경고가 그 뒤로 오랫동안 그를 따라다니게 될 테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답니다. 아내의 유품이 가득한 집에서 벽에 걸린 시계가 무심히 소리를 내는 그 집에서 살아남은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 안으로 무너져 들어갔지요. 그것이 위로였는지 배신이었는지 욕망이었는지 상실이었는지 두 사람 중 누구도 그 밤 안에서는 분간할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새벽빛이 창틈으로 스며드는 순간 그 분간은 분명해졌지요. 두 사람이 저지른 것이 무엇인지가. 재현이 먼저 눈을 떴답니다. 새벽빛이 창가에 걸려 있었지요. 옅고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답니다. 온몸의 피부가 일순간 오그라드는 느낌. 그것은 추위가 아니었지요. 수치였습니다. 지영이 옆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요. 울다 지쳐 잠든 사람의 얼굴이었답니다. 속눈썹 끝에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재현은 그 얼굴을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인지를 온전히 실감했답니다. 가슴 위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올라앉는 느낌이었지요. 그는 소리 없이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명숙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지요. 장례 때 세워두었던 그 사진이
아직 치워지지 않은 채로 그를 향해 웃고 있었답니다. 재현은 그 사진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지요. 명숙이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환하게. 하지만 그날 새벽의 그 웃음은 재현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으로 느껴졌답니다. 그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끼며 바닥에 앉아버렸지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지영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옷을 챙겨 입는 소리, 그리고 조용한 발소리.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요. 지영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가면서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가겠다고 말했답니다. 그 뒷모습에서 재현은 지독한 무언가를 읽었지요. 수치심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것인지 그녀를 향한 것인지 그 순간에는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지요. 집안이 고요해졌답니다. 재현은 한참 동안 현관 방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숙의 영정 사진이 그를 보고 있었지요. 그는 그 사진에게 천천히 고개를 숙였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를 숙이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지요.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재현은 폐인처럼 지냈답니다. 출근도 멈추고 전화도 받지 않고 집 안에서 사흘을 그냥 보냈지요.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어쩐지 사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명숙의 흔적들이 집안 곳곳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녀가 즐겨 읽던 책, 그녀가 쓰던 커피잔, 냉장고 문에 붙어있는 손으로 쓴 메모들, 쓰러지기 직전에 써두었던 장볼 목록이었답니다. 아직도 거기 붙어 있었지요. 한편 지영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재현 역시 먼저 연락하지 않았지요. 할 수 없었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이 무엇인지를 직면하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 두려운 일이었지요. 49제가 지났습니다. 지영은 제사에도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홀어머니 혼자 오셨지요. 명숙의 어머니는 딸의 제사상 앞에서 한참을 울다가 재현의 손을 잡고 고생했다는 말만 반복했답니다. 고생했다는 그 말이 재현에게는 칼처럼 꽂혔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생한 것은 맞았지요. 하지만 그것이 그날 밤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답니다.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49제가 지나고도 한 달쯤 더 지난 뒤였답니다. 재현은 오랫동안 미뤄왔지요. 명숙의 물건에 손을 댄다는 것이 어쩐지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치운다는 것이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우는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집 안 곳곳에 남아있는 그녀의 흔적들이 점점 그를 옥죄어왔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의 창살처럼. 그래서 시작했지요. 먼저 옷장부터였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지영이 가끔 와서 환기를 시켜두었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지요. 재현은 옷들을 하나씩 꺼내어 접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이 즐겨 입던 베이지색 카디건을 손에 쥐었을 때 그 솔기 안쪽에서 희미한 냄새가 났답니다. 가슴이 아팠지요. 옷들을 다 꺼낸 뒤 장롱 깊숙한 곳을 손으로 더듬다가 뭔가를 잡았답니다. 낡은 일기장이었지요. 표지가 군데군데 달아있고 제본 부분이 헐거워진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손에 쥐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재현은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옆에 녹음기가 하나 더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지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낡은 녹음기였는데 테이프가 한가득 감겨 있었습니다. 명숙이 의식이 흐릿해지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담당 간호사가 말했던 물건들이었지요. 재현의 손이 떨렸답니다. 일기장을 펼치기 전에 먼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내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답니다.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가냘프고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그것은 분명히 명숙의 목소리였답니다. 하지만 재현이 기억하는 명숙의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병이 깊어지기 전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던 그 맑은 목소리가 아니라
몸이 이미 많이 쓰러진 뒤에 억지로 짜내듯 녹음한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짧았고 중간중간 끊겼지요. 하지만 말하는 내용만큼은 또렷했답니다. 명숙은 재현에게 그리고 지영에게 말을 걸고 있었지요. 자신이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서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었다고 했답니다. 병실을 드나들던 두 사람의 발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눈을 감고 있어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고 했지요. 공기가 달라지는 것, 침묵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 재현은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명숙은 계속 말했지요.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끌어올랐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 분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차츰 다른 것으로 변해갔다고 했지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명숙은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 사이사이에 긴 침묵이 있었지요. 숨을 고르는 것인지 생각을 고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침묵이. 그리고 재현은 일기장을 펼쳤답니다. 앞부분은 그저 병실에서의 날들이었지요. 짧고 힘없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창밖에 비가 왔다. 재현이 오늘 손을 잡아주었다. 지영이 머리를 빗겨주었다. 그런 문장들이 수십 장에 걸쳐 이어지다가 어느 지점에서부터 문체가 달라졌지요. 더 조밀해지고 더 내밀해지고 더 선명해졌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재현은 멈추었지요. 붉은 잉크로 쓰여 있었습니다. 힘없는 손으로 억지로 눌러 쓴 것이 분명한 불규칙한 피랍의 글자들로. 하지만 내용은 저주가 아니었답니다. 재현이 처음에 읽었을 때는 저주처럼 보였지요. 그 말이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거실 창문에 아침 햇살이 깔릴 무렵까지 그는 그 마지막 장을 20번도 넘게 읽었답니다. 그리고 조금씩 천천히 그 말이 다른 방식으로 읽히기 시작했지요. 명숙이 마지막 장에 남긴 말은 이러했답니다. 내가 죽는 그 밤, 너희는 서로를 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평생 서로를 볼 때마다 나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재현은 처음에 그 말 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요. 죽어가면서까지 저주를 설계한 사람처럼 느껴졌답니다. 함정을 파고 거기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만든 것처럼요. 그 분노가 얼마 동안 그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의 앞부분을 다시 읽기 시작했을 때 그 분노에 균열이 생겼답니다. 명숙은 일기 어딘가에 재현과 지영이 서로에게 품고 있는 감정을 처음 눈치챈 날을 적어두었지요. 그것이 몇 년 전이었는지는 적혀있지 않았지만 재현이 기억을 더듬어 보니 아직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어떤 이름을 가지기 전 아주 초기의 일일 것이라는 짐작이 들었답니다. 명숙은 그날 화가 났다고 했지요. 배신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울었다고도 했지요. 하지만 그 뒤로 쓰인 문장들이 재현의 가슴을 조여들게 했답니다. 명숙은 이렇게 썼지요. 나는 이 침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손을 잡는 것도,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나는 여기 누워있으면서 재현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지영이도 마찬가지다. 지영이는 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여기에 가져다 놓았다. 나는 그것이 미안하다. 지영이는 아직 젊다. 아직 사랑을 받아야 하는 나이다. 재현은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답니다. 명숙은 계속 썼지요. 두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직접 말할 수는 없다고. 죽어가는 아내가 살아있는 남편에게, 처제에게 둘이 잘 살아라 말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느냐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일기였답니다. 마지막 장의 그 문장은 자신이 죽은 뒤 두 사람이 찾아 있기를 바라며 남긴 것이었지요. 서로를 볼 때마다 나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저주가 아니라 그냥 사실이었답니다. 그리고 명숙이 진짜로 바랐던 것은 그 뒤에 한 문장이었지요. 일기장 마지막 줄에 가장 힘없는 피랍으로 하지만 가장 또렷하게 쓰여 있었답니다. 나를 기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도 살아가거라.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답니다. 이마를 일기장 위에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지요. 아내가 7년 동안 병석에서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엇을 견뎌왔는지가 그 일기 속에 다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노했고, 질투했고, 절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랑하기를 선택했지요.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재현은 그 새벽에야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그를 가볍게 해주지는 않았지요.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명숙이 얼마나 혼자 그것을 감당했는지가 이제야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외롭게 만들었는지가. 재현은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전화가 연결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지요. 수화기 너머로 지영이 숨을 죽인 채 있었습니다. 재현은 먼저 말했답니다. 일기장을 찾았다고, 명숙이 남긴 것이 있다고, 읽어달라고.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재현은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도 살아가거라. 그 문장에 이르자 지영의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요. 작고 짧은 소리였지만 재현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크게 들렸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지 않았지요. 그 침묵 속에서 뭔가가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조금씩 서서히 눈이 봄 햇볕에 물러지듯이. 지영이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답니다. 재현은 현관 앞에 서서 기다렸지요. 지영이 골목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보이는데 재현은 마음 한편이 아팠답니다. 지영이 많이 야윈 것이 저 멀리서도 보였거든요. 눈 밑에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걸음이 조심스러웠지요.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명숙이 좋아하던 국화한 다발을 두고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지요. 재현은 일기장을 지영에게 건넸습니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지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답니다. 마지막 장에 이르자 지영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지요. 그 모습을 보며 재현은 명숙이 이 장면을 원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울고 함께 그녀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내가 마지막으로 바랐던 것이었을 테지요. 그 뒤로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재현과 지영이 서로를 다시 마주볼 수 있게 되기까지. 그날 밤의 일을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되 그것을 삶의 전부로 만들지 않는 법을 배우기까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그 죄책감에 짓눌려 죽지 않는 법을 찾기까지. 그것은 한 계절이 아니라 몇 번의 계절이 지나야 가능한 일이었지요. 재현은 명숙의 기일이 돌아오는 해마다 혼자 묘소를 찾았답니다. 처음 몇 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앉아있기만 했지요. 말이 없어도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방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말이 늘었지요. 그냥 아무 말이나 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는 것, 길에서 명숙이 좋아하던 호떡 파는 것을 봤다는 것, 올해는 무릎이 좀 시큰시큰하다는 것, 사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요. 지영은 다시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녀가 오래전에 하다가 접어두었던 플로리스트 일이었지요. 어머니가 몸이 더 나빠지기 전에 하고 싶었던 것은 해두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작은 화원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담긴 꽃들이 진열장을 채우기 시작했지요. 재현은 가끔 그 화원에 들렀습니다. 명숙 묘소에 가져갈 꽃을 사기 위해. 그리고 가끔은 꽃 없이도 들렀지요. 두 사람은 그날 밤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지요. 그것은 이미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났고 두 사람의 일부가 되었고 그 위에 시간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으니까요.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답니다. 아마 평생 그러지 않을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죄책감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이른 봄날이었답니다. 재현이 화원에 들렀을 때 지영이 노란 수선화 한 다발을 포장하면서 물었지요. 형부, 그때 언니가 마지막으로 뭔가를 남겨둔 것 같지 않아요? 꼭 우리가 있기를 바란 것처럼. 재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랬을 것이라고 그는 대답했답니다. 명숙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 대신 다른 방식으로 전하는 사람. 손편지 대신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오는 사람. 목소리 대신 옆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 지영이 조용히 웃었지요. 그 웃음을 보면서 재현은 생각했답니다. 명숙이 이 장면을 어딘가에서 보고 있다면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그 영정사진 속의 그 얼굴이겠지요. 환하게 웃는 얼굴. 하지만 이번에는 그 웃음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그냥 명숙의 웃음이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한 그냥 그녀의 웃음이었습니다. 재현은 수선화 한 다발을 받아들고 화원을 나섰지요. 봄 햇살이 골목 위에 가득했답니다. 어딘가에서 새소리가 들렸지요. 그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영이 다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그는 다시 앞을 보며 걸었답니다. 아내의 숨결이 멈춘 그 밤으로부터 몇 번의 계절이 지나 있었지요. 선을 넘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어디에도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그 선 너머에서 그들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았지요. 명숙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명숙이 허락한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재현은 이제 조금은 믿을 수 있었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은 맞았지요. 하지만 강을 건넌 사람은 그래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강 저편에도 봄이 오니까요. 봄이 오면 꽃도 피고 햇살도 내리고 새소리도 들리니까요. 명숙이 그것을 바랐을 것이라고 재현은 수선화 다발을 꼭 쥐며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되었지요. 그렇게 조금씩 살아갔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